제가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말 가운데 하나가 인간은 원래 놀게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였어요. 정말이지 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그것도 뭐 지나가는 개똥이가 이런 말을 했다면 아이고 뭐 개소리겠지 하고 지나가겠는데 도인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참 난감해집니다. 엄청난 중압감으로 다가오죠. 그러다 보니까 뭘 해도 마음이 편치 않게 됩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서 설명을 해야 할지 말이죠. 일단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일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풀려야만 인간은 놀게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 같이 맞물려서 이해가 되고 풀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인간의 모든 활동을 일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단순하게 직장을 다니고 돈벌이를 하는 것만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렇게 규정을 하냐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가는 그 목적이 영적인 진화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인 진화를 위해서 이 인간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이해하기가 힘들 테니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초기 인류들은 생존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을 거예요.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또 사냥하고 섹스하고 자식을 낳고 하는 식으로 동물에 가까운 모습이었겠죠. 지금도 우리들이 이 동물들을 보면 이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들은 자기들끼리 장난치면서 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의 놀이가 그저 단순한 놀이만은 아니에요. 그렇게 무리 생활에 반드시 의미가 있고 또 그들의 생존에 반드시 도움이 되고 하는 시기라는 거죠. 여기에서 그 하나의 원칙이랄까 싶은 것이 발견이 됩니다.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 뜻을 모를 뿐이라는 거죠. 이게 아이를 보면 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가 볼 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정말 오만 가지 짓들을 다 하죠. 이리 굴러갔다가 저리로 기어갔다가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엉엉 울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 아이는 자신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한 아이는 오히려 신체적인 기능이 활성화돼서 더 건강한 아이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요한 하위징이라는 사람은 인간을 호모 루덴스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이게 뭐 놀이하는 인간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확연히 구별을 할 수 있는 특징이 놀이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인간은 이 놀이를 예술과 문화로 승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뭐 참 그럴듯하지 않나요? 이런 놀이 예찬론자들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놀이연구소 소장이라는 그 스튜어트 브라운 뭐 이런 사람은 놀이는 인간의 창의성을 높여주는 가장 창조적인 행위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생존에 필요한 다양한 삶의 기술을 배우고 의사결정의 과정을 익히게 되며 또 다양한 행동 양식을 학습하면서 성장을 한다고 주장을 하죠. 그만큼 사회성을 배우는 시기에 놀이의 역할은 너무나도 강력하다는 말이겠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또 도인께서 말씀하신 그 인간은 놀게 되어 있지 않다는 그 말이 자연의 법칙에 위배가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걸 좀 더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처음에 인간의 모든 활동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놀이라고 따로 규정을 한 건 인간일 뿐이지 이 놀이조차 인간의 활동 가운데 하나라는 말이 됩니다.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너무 끼워 맞춘다는 말을 할 거예요. 뭐 저도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이가 호기심을 갖고 세상을 배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말도 그렇게 배우죠. 엄마의 입모양과 아빠의 소리 같은 것들을 보면서 자기가 소리를 내보죠. 때로는 자기가 낸 소리에 자기가 깜짝 놀라는 아이도 있어요. 그리고 근육이 충분하게 발달이 되면 그제서야 그 다양한 소리 가운데 언어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소리를 내야 하는지 서서히 알아가게 되죠. 그런데 아무도 이 아이에게 강요하질 않아요. 아이는 그저 지가 좋아서 저절로 말을 흉내내면서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제대로 된 문장을 토해내게 되면 어른들은 아이고 잘했다고 하면서 칭찬까지 해줍니다. 어른들은 뭐 좋아 죽겠대요. 그렇게 말문이 트이면 쫑알쫑알 말을 하고 싶어서 난리가 납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고 또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하면서 부모를 달달달달 볶게 되죠. 게다가 어른 흉내를 어찌나 내는지 자기가 엄마를 혼내킨다고도 하고 또 할아버지 수염도 잡아당기고 말이죠. 이렇게 영혼을 성장시키는 자기 일에 몰두를 하던 아이들이 언제부터인지 그 배우는 일에 넌더리를 내고 손을 놓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 부모들의 도를 넘는 극성이 시작되면서부터죠. 아이는 그때까지는 모든 것이 놀이였습니다. 그게 자신의 일이고 자신의 활동이지만 또한 그것이 놀이였죠. 자기가 생존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받아 챙기느라 그게 힘든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하하 호호 깔깔 낄낄 해가면서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클 아이들을 어른들은 갑자기 공부하라고 각을 잡고 뭔가 주입을 시키는데 여기서부터 삑사리가 나버리는 거죠. 아이들에게는 공부라는 게 정말 재미없고 지루하고 짜증스러운 것으로 변해버립니다. 원래는 그냥 재밌게 하고 있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노동이 되고 억지로 하게 되고 하는 식인 거죠. 배움을 멈춰버린 아이들은 차츰차츰 세상에 시들해집니다. 어른들이 주입시키는 세상 공부는 정말 지긋지긋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디로 도망을 갈까요?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는 건 바로 부모, 너님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희 집을 봐도요, 작은 아이가 한때 게임에 빠질 것 같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이 엄마랑 저도 갈등을 좀 겪었죠. 저는 냅두라는 쪽이고 아이 엄마는 아이가 공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요. 물론 결국 저의 승리로 끝나긴 했지만 정작 지금 작은 아이는요, 앉아서 게임만 할 시간이 없어요. 무지하게 바쁘거든요. 지금 작은 아이는 자기 세상을 만들어 가느라 집에 들어와 있는 시간이 거의 잠잘 때뿐입니다. 게임은 그저 어쩌다가 쉴 때, 정말이지 좀 쉰다고 조금 하는 정도예요. 이렇게 아이들은 내버려두면 알아서 잘 살아갑니다. 저는 공부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요. 물론 이 녀석이 요즘에 공부를 안 하긴 하지만 내버려두면 지가 필요해서 공부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지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배우게 되거든요. 이 작은 아이 같은 경우엔 일본어를 곧잘 하는데 지금 당장 현지에 던져놔도 바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은 돼요. 얘가 아주 어릴 적에 한때 그 일본 애니메이션에 빠졌다가 일본어가 터져버린 케이스죠. 지금도 우리 집에서는 일본어로는 탑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중국어 배우겠다고 난리를 치더니 중국으로 유학까지 갔다 왔고요. 전부 다 지가 필요하면 알아서 다 합니다. 좀 재수없게 들리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앉아서 책 보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제일 재미난 것도 앉아서 책 보고 연구하고 글 쓰고 하는 거 저보고 하루 종일 하라 그러면 뭐 군소리도 안 하고 네 할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이런 걸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본 적도 없고요.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고 보면 딱히 직장도 직업도 없이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뭐 하냐고 물어보면 학생이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물론 뭔가를 하기도 했고 맡은 일도 있었었고 직장도 좀 다녀보기도 했고 프로젝트도 꾸려봤었죠. 뭐 돈도 몇 억씩 벌어보기도 했고요. 물론 돈을 벌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일을 해주면 세상은 정확하게 나에게 돈을 주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직장도 결국 같은 시스템이에요. 회사는 일을 해줄 사람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그 일을 해주는 사람이 오면 그에 맞는 돈을 줍니다. 시스템적으로 이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누구나 다 똑같아요. 문제는 같은 일을 해도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는 거겠죠. 저는 돈이 필요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저 그때그때 내 앞에 환경이 왔고 그래서 내 앞에 일이 있었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저 열심히 했고 문제들을 해결하고 도움이 되다 보니 사람들이 그 돈을 가져오더라는 거였죠. 직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가서 일을 했고 그 일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회사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찾아서 했고 오직 그 회사의 발전만을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회사 사장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에 과감하게 그만두고 나왔죠. 사표를 안 받더라고요. 그 사표 던지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내가 필요하다는 게 나라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재주와 기술만 필요했던 거였죠. 그런 회사에 나를 던지고 산다는 건 미친 짓이란 생각에 미련 없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크게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감사한 거죠, 사실. 그런 환경이 됐다는 게.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 찢어지게 가난했다면, 물론 가난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 가난을 정말 처절하게 공부했어야만 했다면 아마도 이런 삶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누구의 삶도 뭐라고 할 권리가 없다는 말을 늘 하게 됩니다. 저 역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환경을 통해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만들어졌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니까요. 다만 저는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를 궁리하는 겁니다. 그 어제도 이야기했었던 그 조수영 씨처럼 그 양반도 자기에게 온 환경을 통해서 일의 본질을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 저희 인생학교에서 몇 차례 소개했던 그 컵의 원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내가 어떤 마인드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야기죠. 잠깐 다시 소개를 하자면 컵을 만드는 공장에 두 사람이 일을 다닙니다. 한 사람은 그 컵을 쓸 사람을 위해서 컵을 만들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살 생각에 일을 다니는 거죠. 물론 처음엔 둘 다 똑같은 시간 일을 하고 둘 다 똑같은 월급을 받고 다닙니다. 그러나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었을까요? 제가 어저께 소개했던 그 조수영 씨도 디자이너로 네이버에 입사를 했어요. 그러나 최연소 임원이 됐죠. 네이버와 혼연일치가 돼서 네이버는 이런 회사가 돼야 한다고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소개드리는 그 컵의 원리로 산 거죠. 이해가 되세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걸고 투자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이 단순하게 일이 아니라 자기 인생인 거죠. 그러니 그 일이 재밌는 거예요.
제가 그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회사가 정리해고된다고 할 때 그 회사에서 농성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회사가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하고 있다가 그러냐는 거죠. 분명히 그 회사는요, 내가 들어간 뒤로 계속해서 변화했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도 변화를 했겠죠. 그럼 그 회사의 분위기와 미래, 그리고 나의 미래 같은 것들도 평소에 생각해보고 살아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회사가 무조건 나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말이죠. 그저 월급 받고 사는 인생의 말로는 딱 이런 모습입니다. 내 인생을 그 몇 푼의 봉급에다가 매달고 산다는 것처럼 비참한 게 또 있을까요? 회사의 일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얼른 회사에서 나오세요. 그건 나에게도 도움이 되질 않지만 회사를 좀먹는 버러지 같은 짓이잖아요. 이해가 좀 되세요? 그 옥스포드 사전에서 정의한 놀이를 보면 이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행위이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며 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목표도 없다. 더 잘하기 위해서 경쟁하지 않으며 혼자 해도 재미있고 같이 해도 재미있다. 집중이 잘 되고 즐거운 과정이면서 끝나면 또다시 하고 싶어지는 행위를 놀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 조수용 씨에게 물어보면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이 딱 이런 정의일 거예요. 저 역시도 제가 하는 일들이 딱 이렇습니다. 저에겐 늘 이것이 저의 놀이인 셈이죠. 제가 모르긴 해도 스티브 잡스도 그랬을 거고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살고 있을 겁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그 일이 놀이이고 그래서 창의성이 발휘가 되는 거죠. 우리의 아이들이 세상을 처음 배울 때 그걸 일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냥 자기에게 주어지니까 그리고 그저 재미있게 열심히 한 거죠. 인간이 일과 놀이를 구분지어 버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일이 재미가 없어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에게 공부와 배움을 구분지어 버림으로써 오히려 아이들은 뭔가를 배운다는 일을 싫어하게 된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만 된다는 아주 자연스러운 답이 도출이 되네요. 못해도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와요. 그 전문 댄서 제이 블랙도 과거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선생님들까지 재능이 없으니까 딴 일 알아보라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다고 합니다. 가끔 자연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기 전에 야, 네가 정말 그래? 하면서 물어올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이에게 칼을 쥐어줄 수는 없잖아요. 이 아이가 과연 칼을 쥐어줘도 괜찮을지 부모라면 당연히 체크를 해보지 않겠어요? 그런 예를 찾아보면 참 많습니다. 그 아이돌 출신의 서현진 배우도 또 오해영이라는 드라마로 주목을 받기 전까지 정말 숱한 무명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도 참 재미있는 게 자기에게 일이 주어지면 그걸 그렇게 또 성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돈도 안 되고 막막한 길에서 그 일을 묵묵히 해온 거죠. 우리들은 정말이지 돈 버는 것만이 일이라는 이 얄팍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제가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표현이 열정페이예요. 만약에 그런 마인드라면 그 일을 안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세상을 그런 식으로 배우고 있는지 말이죠.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못 받게 되면요, 그런 자리에 내 발로 내가 찾아간 그 점도 생각을 해봐야 하고요. 내가 과연 그 돈을 받을 만큼 일을 했는지도 따져봐야 하고요. 혹시나 내가 그런 대접을 받게 행동한 건 없는지도 사실 살펴봐야 합니다.
요즘에 그 외국인 근로자들 문제가 심각하다고들 그러는데 그것도 그 외노자들 사는 꼬라지를 좀 따져봐야 해요. 오직 돈독이 올라서 산다면 딱 그만큼의 대접을 받는 게 맞습니다. 돈의 노예라면 노비 취급받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닌가요? 어디에서 사람 대접을 받으려고 해요, 감히. 자기 그 쏘가지부터 점검을 해볼 일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대접을 받게 살고 있는지. 이 자연은요, 참 무서우리만큼 냉혹해서 정확하게 내가 한 만큼 대접을 받게 만듭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고 화를 낼 게 아니라 내가 무시받게 행동한 걸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늘 그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개새끼인 개새끼 대접을 해줘야지 개를 사람 취급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랬다간 내가 오히려 뒤통수 맞는다고요. 사실 그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인간의 모든 활동을 놀이하듯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꿈꾸는 학교 교육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공부를 놀이로 개발하는 거예요. 아이랑 신나게 놀아주는 선생님이 최고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릴 적에 그 주말 선생님을 한 적이 있어요. 절에서. 그때 제가 한 일이 바로 아이들을 데리고 신나게 놀아주는 거였죠. 그래서 그 절이 재미있고 신나는 곳이길 바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커서도 정말 또 오고 싶은 곳이 되길 바랬죠. 부처님의 진리고 뭐고 하는 것들은 놀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길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법당이 놀이터가 될 수 있길 바랬고요. 그렇게 놀다 보면 진리를 접하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오거든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저도 어렸을 적에 저에게 절은 놀이터였죠. 연애도 거기에서 배웠고 말이죠. 저는 사실 한 번도 진지하게 진리 탐구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남들이 볼 땐 어땠는지 몰라도 제 스스로는 그래요. 가끔은 정말이지 똥 싸러 화장실 갈 때 빼놓고는 방문 밖을 나가지도 않고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파묻혀서 살아도 그게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저에게는 이번 생애가 소풍이자 놀이 같다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됩니다. 문득 그 바보 같은 웃음을 짓던 천상병 시인 생각이 났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했던 그 시인의 시어가 참 절묘하고 곱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소풍이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을 할 겁니다. 감사했다고 말이죠. 그 얼마 전에 제가 김정은 박사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김정은 박사가 그러더라고요. 독일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니 어마어마한 영감이 떠오르더라는, 그러면서 여행은 이런 게 여행이라는 말을 툭 뺐는데 그렇지 했죠. 뭐 누군가는 럭셔리 여행을 기획하고 럭셔리하게 여행을 다녀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다가 그 김정은 박사의 말을 들으니까 정말 속이 후련해지더라고요. 저도 어릴 적에는 정말이지 발이 부르트게 돌아다니고 살았습니다. 관광지는 도통 관심이 없었고 그건 뭐 그냥 한번 쓱 보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오히려 그 토백이들이 사는 모습 같은 걸 보는 게 훨씬 나에게는 살아있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저에게 여행은 내 의식이 확장되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제가 외국어를 배워도 내 의식이 확장되는 경험이 없다면 헛배웠다고 얘기를 하고요. 여행을 다니면서도 내가 이렇게 뭔가 의식이 확장되고 영감을 받고 하는 이런 경험이 없다면 정말 말짱 꽝이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똑같아요. 마찬가지 원리로 일을 해도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의식이 확장되지 못한다면 그저 그건 개돼지처럼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한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표현이 좀 심한가요? 그런데 정말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좋게 말을 돌려가면서 아무리 표현을 해도
정말이지 그 안 들어 처먹는 그 귀에다가는 100마디 말을 해도 무의미합니다. 정말이지 딕션을 명확하게 해서 듣기 싫어도 콕 집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겨우 그나마 움찔할 테니까요. 내가 이 세상에 할 일을 하면요, 나는 그만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나를 럭셔리하게 모시겠죠. 그 럭셔리는 내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인드가 성장해서 큰 생각을 하고 살면 주변의 환경이 저절로 따라와서 나를 럭셔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명품이라는 제품들도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그걸 들고 있다고 명품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들고 있다고 폼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의 명품인 인간이 되면 그까지 명품 제품들은 저절로 나에게 따라 붙게 되어 있어요. 그걸 내가 돈 주고 산다는 건 아직 내 갈 길이 멀었단 얘기죠. 그저 아직 공부 중이라서 명품조차도 맛을 보는 공부 중인 거고요.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제가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겠습니까마는 정말이지 그 사람들 쏘가지가 너무 뻔해서 이제는 그 말하는 거 몇 마디만 들어봐도 그 속이 뻔해지기까지 합니다. 그 얘기도 해볼게요. 제가 자랑이 아니라 부끄럽지만 사실 제가 책에 대한 욕심이 좀 많았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책을 주섬주섬 사모으다 보니까 전공서적만 한 10,000여 권에다가 기타 관련 서적들까지 얼추 한 3만 권이 좀 못되게 가져봤었습니다. 근데 제가 돈이 있어서 책을 산 게 아니라 이 책을 사모을 돈이 없다 보니까 뭐 일주일에 거의 최소한 한두 번씩은 서점에 가면 그 책방에서 하루 종일 고르고 골라서 겨우 한 권 정도 입양을 하죠. 그렇게 해서 10년을 넘게 모은 게 한 10,000권 정도였고요. 물론 그 책을 제가 다 읽었다는 건 아니고 최소한 무슨 책이 있는지, 그리고 목차 정도는 기억을 하고 필요하면 자료를 찾아서 꺼내볼 수 있을 정도까지는 해요. 그렇게 마디게 책을 모으다 보니까 이 책을 보면 대강 이 책의 수준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책을 쓴 사람이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을 했고 그 책을 썼는지 가늠하게 되는 책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는 아주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 항아리 이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밑구녕이 이렇게 뚫린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는 것, 이게 공부라는 건데 미친 듯이 물만 열심히 채우다 보면 어느 날 항아리에 물이 넘치게 되는데 나는 잘 모르고 오히려 주변에서 사람들이 아이고 야 거기 물 넘친다라고 알려주죠. 근데 이 원리가 세상 모든 것에 다 통용이 됩니다. 내가 푸대접 받는다고 사람들이랑 백날 싸워봐야 아무도 대접해주지 않아요. 내가 대접받을 짓을 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그에 합당한 대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자연의 운행은 정말이지 무서울 정도로 냉혹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도 그래요. 처음에는 이 상대방들이 하는 말을 들어주는 일이 참 어려운데 자꾸 들어주고 하다 보면 어느 날 탁 하고 와요, 느낌이. 이 사람이 뭔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어떨 때는 1000마디만 들어도 알게 될 때가 옵니다. 물리가 터진다고 그러죠. 어느 날 세상의 이치가 훤하게 보이고 그 사람들의 쏘가지가 다 보이고 하는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럴 때 한 발 더 나아가서 봐도 못 본 척, 또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그런 공부가 또 찾아오죠. 그러다가 보면 어느 날 누군가 찾아와서 묻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묻지 않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찾아와서 묻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들을 귀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말이죠. 이해가 좀 되실까요?
암튼 제가 볼 때는 여행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다 영적인 성장을 위한 하나의 놀이입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저랑 놀자는 거예요. 저랑 놀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고 저절로 귀도 트이고 또 저절로 분별력도 높아진다고 그러죠. 이걸 힘들고 진지하게 앉아서 파고 또 파가면서 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 지금 인생학교에서도 딱 그 방법을 쓰고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그저 옛날 이야기 듣듯이 이렇게 놀다 보면 어느 날 훤하게 개안이 돼서 이 세상이 훤히 이해가 되는 날이 올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부디 멀리 가지 마시고 저랑 재밌게 놀자고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